어미 없이 크는 애들이 다 그렇더라. 결국 아버지를 닮겠지. 제 아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제 등 뒤에서. 저는 27년 전 그날 캐리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14달짜리 아들을 두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도. 이준서 씨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결혼식 피로 연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어요. 아들 준서가 태어난 지 14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준서는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아장아장 두 발로 서서 새 발짝을 떼고는 털썩 주저앉고, 그러다 또 일어서고. 저는 그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일어설 때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 14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이정우는 그때 28이었어요. 중소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 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었고 저희는 마포구 작은 전셋집에 세 식구가 살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준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처음 발견한 건 3월이었습니다. 이정훈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밥상을 차리다가 진동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선화로 저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오늘 밤은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행주를 쥔 채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빠르게가 아니라 묵직하게. 쿵, 쿵, 쿵. 마치 멀리서 북을 치는 소리처럼. 저는 그날 이정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뭔가를 알아버리면 이 집이, 이 살림이, 이 가족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준서가 막 첫 발걸음을 떼던 그 14달의 행복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한 달을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건 4월 중순이었어요. 평일 낮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저는 준서를 낮잠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였어요.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얼굴이었어요. 이정훈을 닮은 눈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정훈을 오래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박선아였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니? 시어머니는 묻는 형식이었지만 이미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그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몸의 세포가 먼저 아는 것.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였어요. 이정훈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출금된 것도 다 나와 있어. 이미 다 조사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고요. 저는 그 5천만 원을 받은 적도 쓴 적도 없었어요. 아이 낳고 14달 동안 저는 마트장도 이정훈 카드로 받습니다. 제 통장에 그만한 돈이 들어왔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 통장 원본 가져올게요. 지금 바로. 됐어.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막았어요. 이미 다 정리됐어. 정훈이도 알고 있고. 그 순간이었어요. 박선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하고 나와요. 애는 우리가 볼게요.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저한테 명령을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여자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신호 끝에 연결이 됐어요. 여보, 지금 어머니가 와 계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나는 그 돈 받은 적 없어. 이정훈 씨, 내 말 들려? 미수가. 그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이가 제 이름을 부른 게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그냥 나와. 저는 전화를 끊고 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두 손은 귀 옆에 펼쳐놓고 까만 속눈썹을 내리깔고 저는 그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눈물이 없었어요.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저는 준서의 오른쪽 발목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거기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10달 됐을 때 소파 모서리에 긁혀서 생긴 흉터. 바풀만 한 흉터였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그 흉터에 입술을 댔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27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에서 제가 가져나온 것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봄인데 복도 바람이 차가웠어요.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깨서 우는 소리도 이정훈이 쫓아나오는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내 부인이라고요. 27년 만에 돌아온 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나온 날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고향에도 없었고 친정에도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말이 그 서류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처음 한 달은 가져나온 돈으로 버텼고 두 번째 달부터는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쪽팔린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준서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집을 나온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이정훈 앞으로 날아온 등기 하나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한미숙 사망신고 접수 완료. 교통사고. 행여 사망. 저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이정훈이 저를 죽인 거예요. 서류로, 도장 하나로 27년 인생이 행여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5월이었거든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파랬는데 저는 서류상으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준서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죽었다고 배울 아이. 사고로 죽었다고 일찍 떠난 엄마라고 배울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엄마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14달이었으니까. 기억 못하겠죠. 그게 더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일어섰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이면도로를 걷다가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먼저 포기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 않은 발소리였어요. 급하게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가까스로 떴더니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군더더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빛이 고요했어요. 사람을 많이 겪은 사람의 눈빛. 그이가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반말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팔 아래로 손을 넣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병원에 눈을 떴을 때 그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왜 데려왔냐고 물었어요. 그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연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데려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저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그이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강도연이라는 사람의 첫말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그이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신분이 없다고, 서류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돌아갈 집도 없고 아는 사람한테도 갈 수 없다고. 그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27년 인생을 다 털어놨어요. 이상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 다 듣고 나서 그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백호 법무법인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오태준이라고. 법적으로 신분 회복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볼게요. 저는 왜 그러냐고 또 물었어요. 또 그냥이에요. 오태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개명 신청, 주민등록 재발급. 죽은 한미숙이 아닌 살아있는 한미숙으로 다시 서류 위에 태어났어요. 오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망신고 서류에 위조 정황이 보인다고. 그날부터 오 변호사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 안에 작은 가게를 냈어요. 권리금도 없는 자리였고 냉장고도 중고였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이라고 흰 종이에 써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팔렸습니다. 반찬이 팔렸어요. 작은 용기에 담긴 멸치볶음이, 깻잎 장아찌가, 어묵볶음이 하루에 5만 원, 1만 원씩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이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남편 카드로, 남편 이름으로, 남편 허락으로 살던 27년과 달리 이건 제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5년이 지나고 저는 식품 도매를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나자 직원이 12명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나자 공장이 생겼어요. 20년이 지나자 백호식품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27년이 지나자 백호그룹 회장이라는 명함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버텼어요. 버티는 동안 도연 씨가 곁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와준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도 아니었고 챙겨준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가 새벽까지 가게에 불을 켜고 있으면 문 밖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제가 대출 서류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와서 은행까지 데려다 줬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항상 대답이 같았어요. 그냥요. 그러면서도 딱 하나 놓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준서였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준서의 사진을 모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대학교 합격 발표날 이정훈이 아들 어깨를 안고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멀리서 닿지 않는 거리에서 모았어요. 운동회에도 갔습니다. 뒷줄에 서서 모자를 눌러 쓰고 준서가 달리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저를 몰랐어요.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자랐을 테니까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세상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런데 청첩장이 왔습니다. 청첩장은 목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백호그룹 회장실 앞 비서실에 서류 뭉치와 함께 섞여 들어온 거예요. 비서가 별 생각 없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저는 계약서 검토를 하다가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연한 아이보리색이었어요. 아직 열지도 않은 봉투를 손에 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신인이 백호그룹 회장 귀중이었어요. 발신인은 이준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7년 동안 제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운동회 팸플릿에서 이준서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도, 대학교 합격자 게시판에서 이준서를 찾았을 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직접 봉투를 보낸 거였으니까요. 물론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백호그룹 협력업체 전체에 뿌린 청첩장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손 위에 제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내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이준서, 최아영의 결혼을 알립니다. 날짜, 장소, 시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실 통창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봄이었거든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마포구 작은 전셋집을 생각했어요. 14달 된 아이가 새 발짝을 떼고 털썩 주저앉던 그 오후를, 지금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기사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래된 기사였거든요. 제가 창밖을 볼 때는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도연 씨가 와 있었어요.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도연 씨는 요리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늦거나 제 얼굴이 안 좋은 날이면 와서 뭔가를 끓여놓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알아요.
27년 동안 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연 씨가 국 냄비를 불에서 내리면서 봤습니다. 청첩장을 집어들더니 발신인을 보고 잠시 굳었어요. 그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준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가려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도연 씨는 청첩장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제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특히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가봤자 더 아플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가도 아들은 저를 모를 거고 이정훈과 선아가 있는 자리에 서야 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걸. 그게 더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오태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오 변호사는 27년 동안 증거를 모아온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연 씨의 부탁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 신념으로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상한 서류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한미숙 씨 건은 유독 이상한 서류들이 많았다고. 오 변호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사망신고서 위조 정황 자료, 5천만 원 이체 조작 기록 원본, 박선아와 시어머니 사이의 공모 녹취 파일, 이정훈이 미숙 쫓아내기 2달 전부터 박선아와 나눈 통화 기록, 27년치입니다. 이제 충분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7년 전에는 그 서류 하나에 무릎이 꺾였는데 지금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뭔가가 단단해졌나 봅니다. 그게 세월인지 버텨온 시간인지 도연 씨 국밥인지는 모르겠어요.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결혼식에 가세요. 그리고 준서 씨가 진실을 알게 하세요. 이정훈 씨 앞에서.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 씨를 봤어요. 도연 씨는 창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 저는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준서, 최아영의 결혼을 알립니다. 결혼식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3주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처음 이유였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 날 그 아이 얼굴을 가까이서 한 번만 보고 오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 변호사 서류를 보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27년이 충분하다는 말. 이제 충분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준서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정훈이 27년 동안 아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 아이는 알아야 한다고. 저는 청첩장 뒤에 결혼식장 주소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에 저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장실에서는 한 번도 고민한 적 없는 것들을 그날 아침에는 한참 고민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됐어요. 그날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엄마였지만 짙은 회색 재킷에 검정 슬랙스를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은 얇게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7년 전 그 집에서 나온 25살 한미숙이 이 얼굴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버텼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많이 늙었네 라고 했을까요? 도연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태워다 줄게요. 결혼식장은 강남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이 많았어요.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접수대에서 박명록의 이름을 적고 하객 번호표를 받았어요. 번호 37번이었습니다. 부케처럼 예쁘게 포장된 번호표를 손에 들고 저는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서는 입구 쪽에서 하객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어요. 코끝이 이정훈을 닮았어요. 눈매는 제 쪽이었고요. 키가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옆에 선 신부 최아영은 작고 환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하객들 사이에 섞여서 멈췄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준서가 하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사진을 찍고 28살 아이가 그렇게 의젓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컸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없는 27년 동안 누가 저 아이를 키웠을까? 물론 알아요. 이정훈과 선아가 키웠겠죠.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긁었습니다. 긁히는 것처럼 아렸어요. 저는 준서와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줄을 서다가 두 사람 앞까지 3명이 남았을 때 저는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쳐 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 뒤에서 준서가 다음 하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상석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이정훈이 앉아 있었어요. 27년 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했고 얼굴에 살이 올랐고 수트가 예전보다 몸에 꽉 끼어 보였습니다. 옆에 박선아가 앉아 있었어요. 선아도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두 사람 때문에 제가 2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 두 사람 때문에 준서가 엄마 없이 컸고 저는 아들 얼굴을 멀리서만 봐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신랑 부모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하객들에게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왔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홀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어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척했습니다. 선아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선아가 멈췄습니다. 저는 등에 시선이 닿는 걸 느꼈어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세면대를 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어야 했어요.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찬물로 손목을 적셨습니다. 손목에 찬물이 닿으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도연 씨가 가르쳐 준 방법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와 아영이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손에 들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웃었어요. 환하게 웃는 아이였어요. 이정훈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닮은 웃음이었어요. 눈이 먼저 웃고 입이 따라오는 웃음. 목이 다시 메었어요. 준서가 제 테이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두 테이블 앞까지 왔어요. 한 테이블 앞.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볍게 닦았어요.
준서가 제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준서는 이미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고든 등, 경쾌한 발걸음. 저는 와인 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때 오태준 변호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오 변호사는 백호그룹 법률 고문 자격으로 하객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와 따로 온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오 변호사가 와인 잔을 들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요즘 회사 자금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서 씨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정면을 보면서 물었어요. 준서가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 회사 계좌 이상 움직임을 직원한테 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준서 씨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준서가 의심을 품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 27년 동안 완벽하게 속아온 아이가 처음으로 균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피로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하객 여러분의 축하 인사를 받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오 변호사도 제 옆에서 마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 준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27년 전 그 아이 오른쪽 발목에 작은 흉터가 생각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27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다리 아래에서 땅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제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마이크 쪽으로 걸어가니까요. 저는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상석에서 무심코 앞을 바라보다가 걸어오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멈췄어요. 이정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그 자세 그대로 굳었어요. 선아가 그이를 힐끗 봤다가 그이의 시선을 따라 저를 봤습니다. 선아의 손에서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앉은 하객 두어 명이 선아 쪽을 돌아봤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피로 연장 전체가 조용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분위기를 먼저 읽거든요. 말이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이 자리에 뭔가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200여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손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실릴 만큼 가까이.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깊게, 천천히. 이준서 씨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도 와인 잔 소리도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상석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벌컥.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선아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으니까요.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신부 아영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그 손을 가볍게 쥐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컸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이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준서가 옆 테이블 하객에게 물었습니다. 하객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엄마가 27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신랑 테이블을 향해 걸었어요. 하객들이 양쪽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준서 앞에 멈췄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눈매가 저였어요. 눈이 먼저 웃고 입이 따라오는 그 웃음이 저였어요. 코끝이 이정훈이었고 눈썹선이 저였어요.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준서가 물었어요. 정중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잘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코끝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서야. 피로 연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나다. 엄마야.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혼란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이 거부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른쪽 발목. 준서가 멈췄습니다. 10달 됐을 때 소파 모서리에 긁혔어. 바풀만한 흉터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홀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서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자기 오른쪽 발목을 보는 것처럼요. 물론 슬랙스 아래라 보이지 않았겠지만 준서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이해가 아니었어요. 아직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몸이 먼저였습니다. 마음이 알기 전에 몸이 아는 것. 준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엄마는 사고로 죽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됐어요. 살아있었어. 27년 동안 내내. 그때 이정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다들 듣고 있는 거야? 준서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이상한 사람이야. 목소리가 높았어요.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감춰온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이는 제 시선을 받자마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2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었어요. 이정훈 씨. 저는 그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로 연장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저 기억하시죠? 이정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기억한다고 하면 모든 걸 인정하는 거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요. 27년 동안 완벽하게 쌓아온 거짓말이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2번 시도했어요. 2번 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태준 변호사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오 변호사가 준서를 향해 말했어요. 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준서가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영이 준서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준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사망신고 위조 서류입니다. 오 변호사가 말했어요. 27년 전 이준서 씨 아버지 명의로 접수된 서류예요. 교통사고 행여 사망.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호란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첫 번째 침묵이 혼란이었다면 이번 침묵은 이해였습니다. 하객들이 이정훈을 바라봤어요. 이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을, 27년 동안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가르쳐준 사람을,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감정을 억누른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훈이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이건. 대답해요.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어요?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피로 연장 200여 명이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답이었으니까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닦아주고 싶었어요. 27년 전 소파 모서리에 긁혀서 울던 그 아이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됐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27년을 버텨온 사람이 그 한 단어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훈은 그 이름을 27년 만에 불렀습니다. 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준서가 앞으로 나온 그 순간 아영이 준서 곁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상황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도 그 아이는 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비켜주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 아이가 참 고마웠어요. 준서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는데 닦지 않은 거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200여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닦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더 무너졌습니다. 손 잡아도 돼요? 준서가 물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준서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었어요.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27년 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해왔을지. 눈물이 다시 났어요. 이정훈이 비틀거렸습니다. 상석 자리에서 나오려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짚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그 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가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신사인 척 웃으며 악수를 나눠온 사람이 지금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준서 씨, 나머지 서류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준서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오 변호사 쪽을 바라봤어요. 오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27년 전 한미숙 명의 계좌로 이체된 5천만 원 내역. 그리고 그 이체가 이정훈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은행 내부 기록. 5천만 원은 저희 어머니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이체는 박선아 씨와 이정훈 씨가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겁니다. 이 통장은 한미숙 씨 명의였지만 출금 카드는 박선아 씨가 소지하고 있었어요.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이정훈과 박선아의 통화 기록. 한미숙을 쫓아내기 2달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통화 내용 녹취 요약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읽어 내려갔어요. 그 여자 몰아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통장거는 나한테 맡겨. 다 해놓을게. 이 대화는 27년 전 3월 한미숙 씨가 쫓겨나기 61일 전에 나눈 통화입니다. 준서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제 손을 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말 대신 손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이정훈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어요. 울음기가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훈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해명해요. 이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이건 맥락이 있어. 그때 상황이. 맥락이요. 준서가 이정훈의 말을 잘랐어요. 자르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아이 옆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 순간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27년 동안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배웠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무덤에 가서 울었어요. 생일마다, 어버이날마다. 거기에 맥락이 있어요? 이정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27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 위에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겠죠. 선아가 그때 움직였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준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건지 아니면 도망가려는 건지. 선아가 준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홀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를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정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창을 봤어요. 천장을 봤어요. 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마지막입니다. 파일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이정훈 씨 회사 백호산업의 지분 구조입니다. 이정훈이 그 순간 오 변호사를 봤어요. 처음으로 오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대 주주 항목을 보시면 이정훈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최대 주주 백호그룹 계열사 지분율 71.3%. 이게 무슨.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정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정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앞 2발짝 거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27년 동안 키운 그 회사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당신이 모르게. 당신 회사 이미 제 거예요. 이정훈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당신 회사 주인이 됐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이를 더 바라보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준서한테로 돌아갔어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간 채로, 손에 서류를 쥔 채로, 그래도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 앞에 섰을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27년 동안요? 27년 동안.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제 아이였습니다. 이 눈빛이 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안 데려갔어요? 저를. 그 질문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었어요. 왜 데려가지 않았냐고. 왜 그냥 나왔냐고. 왜 싸우지 않았냐고. 저는 준서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2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27년 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못 데려갔어.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못 데려갔다고. 준서가 제 앞으로 왔어요. 그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2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28살짜리 아들이 52살 엄마를 안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오래 울었어요. 결혼식장 옆에 작은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객들은 아직 홀에 있었고 이정훈과 선아는 누군가의 안내로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아영이 준서 귀에 작게 말했습니다. 저쪽 방에서 잠깐 얘기하면 어떻겠냐고. 준서와 저는 응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객들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웅성거림과 음악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서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27년 동안 이렇게 컸구나. 이 어깨가 이렇게 넓어졌구나.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울음기가 빠진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원래 이런 아이인가 봐요.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서 다시 차분해지는 아이. 저는 그게 이정훈을 닮은 건지 저를 닮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쩌면 그냥 이 아이 자신인지도. 왜 저를 안 데려갔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지 않았어요. 말을 고르면 거짓말이 섞이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준서가 저를 봤어요. 싸워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무서웠어요? 25이었어. 저는 말했어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 그때 나는 25이었고 가진 게 없었고 이름도 죽어버린 상태였어. 싸우려면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준서가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27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살아있는 거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아팠습니다. 당연히 아파야 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준서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엄마 없이 자라는 것 자체가 상처였고 무덤 앞에서 혼자 운 것 자체가 상처였어요. 생일마다 갔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묘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갔고 대학 합격했을 때도 갔고 취업했을 때도 갔어요. 오늘 결혼하기 전날도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숨을 내쉬면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그 무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준서야. 엄마 목소리가 어떤지도 몰랐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따뜻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눌렀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게 턱을 들었어요. 따뜻하. 제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따뜻하. 지금 들리지? 준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울다가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그런데 좋다는 듯. 눈이 빨간 채로,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웃음이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고 입이 따라오는 웃음. 아영이한테 미안하다. 준서가 말했어요. 결혼식 날 이게 뭐야? 미안하다. 나도. 아니에요. 아영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쟁반에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영이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딸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준서 옆에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비켜준 사람이었고, 준서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었고, 따뜻한 차를 들고 온 사람이었어요. 이미 딸이야. 아영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준서가 아영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그 작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응접실 문을 나왔을 때 도연 씨가 복도에 있었어요. 의자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이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발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눈물 자국이 마른 제 얼굴을 그이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만 기다린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그이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이었어요. 폐지 리어카 옆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이부터 새벽가게 문 앞에 놓인 국밥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거기 있어준 사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 씨가 잠시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넓고 오래된 손이었어요. 27년 동안 저를 먼 발치에서 지켜본 손.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이가 말했어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27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피로 연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음악이 다시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준서와 아영이 다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거였어요. 오늘 결혼한 두 사람이. 도연 씨가 걸으면서 바깥쪽으로 섰어요. 제 왼쪽 바깥쪽으로. 매번 항상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그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27년 동안 말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우는 재판 중이에요. 사망신고 위조, 통장 이체 조작, 업무상 횡령. 혐의가 셋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오 변호사가 27년 동안 모아온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선아는 이정훈과 이혼했습니다. 잠적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쪽은 그쪽 몫이니까요. 백호산업은 백호그룹 계열사로 공식 편입됐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뀌었어요. 봄에 준서 부부가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아영이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제가 차린다고. 아영이 웃으면서 그래도 돕겠다고 해서 둘이 같이 했어요. 준서는 주방 문 앞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방해가 될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고 도연 씨가 옆에서 준서한테 말했어요. 거기 서 있을 거면 물이라도 받아. 준서가 피식 웃더니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좋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는 모른 척하고 도마 위 팔을 썰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 회장실에 3명패가 달렸습니다. 백호그룹 회장 한미숙. 비서가 명패를 들고 와서 물었어요. 어디에 달겠냐고. 저는 회장실 문 앞에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리에. 비서가 나간 뒤 저는 그 명패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한미숙. 27년 전 서류상으로 죽었던 이름. 폐지 리어카를 끌다 무릎이 꺾였던 이름. 반찬 가게 유리에 흰 종이로 붙였던 이름. 준서가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그 이름. 손가락으로 명패 위 글자를 한번 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회장실 통창으로 들어왔어요. 도연 씨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다음 주에 아영이랑 온다고 했어요. 오 변호사가 이번 주 안에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올 사람들이 있었어요. 27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었어요. 오 변호사가 있고 도연 씨가 있고 준서가 있고 아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어요. 봄이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나고 있었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27년 전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서 봤던 그 파란 하늘이랑 똑같은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죽지 않더라고요. 서류 한 장이 사람을 지울 수는 없어요. 27년이 사람을 없앨 수도 없고요. 한미숙이라는 이름은 27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유리에 붙은 흰 종이 위에도 리어카를 끌던 새벽 골목에도 먼발치에서 바라본 준서의 운동회에도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어떤 서류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이름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